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조선업 분야도 트럼프 대통령은 타격을 입히겠다. 항만 이런 들어오는 수수료가 100만 불에서 150만 불 정도가 됩니다. 15억, 20억이잖아요. 그게 또 고스란히 코스트에 반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관세가 이러고 있는데 그 돈까지 부과가 되면 사실 무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교수님, 145% 관세 전쟁에 의해서 미국이 또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네, 미국은 17일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운반선 등에도 고액의 입항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밝혔는데 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사실은 145% 관세만 해도 이게 중국도 이제 대응 관세를 125%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역이 사실 안 이루어지는 거죠. 145% 100원짜리가 245원이 되는데 그게 무역이 되겠습니까? 서로 이제 무역이라는 거는 국제 비교 우위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 무시되는 국제 관례와 상식이 무시되는 지금 치열한 관세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상호관세라는 거를 부과를 했는데 다른 데는 90일을 유예를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한테는 그대로 부과를 해서 현재 145%인데 중국은 사실은 예상했다는 듯이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답답하죠. 자기들도. 오히려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분위기를 지금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트럼프가 훨씬 트럼프 대통령이 조급해 보이고 좌충우돌하는 것 같고 중국은 일관되게 국제무역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뭐 이제 이런 정도로 급한 거야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는 그 정도 갖고 안 움직이니까 더 이제 센 카드를 꺼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해운 전쟁으로 이제 번지고 있다. 물론 이것도 180일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당장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협상용이라고 많이 하는 건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1톤에 $50. 를 부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 선박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중국 해운사는 뭐 당연히 중국 선박을 많이 쓸 테니까. 다른 해외 다른 타국 다른 국가 해운사도 중국 배를 쓰면 톤당 $18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톤당 배가 작지 않잖아요. 뭐 몇천 톤, 만 톤, 그렇죠. 몇만 최소 몇만 톤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항만 이런 들어오는 이 수수료가 대개 100만 불에서 150만 불 정도가 됩니다. 한 번 입항할 때마다. 그럼 그 돈이 15억, 20억이잖아요. 그게 또 고스란히 코스트에 반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관세가 이러고 있는데 그 돈까지 부과가 되면 사실 무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어쨌든 이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 세계가 중국 조선이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그 전 세계 조선 물량의 한 71% 정도를 중국이 생산을 한다.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이 그 이제 거의 나머지, 그 다음에 영국 조금. 근데 미국은 지금 점유율이 0.2%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러니까 조선업 부활도 있지만 자기들의 배를 못 만드니까 군함이라든가 이런 건조도 지금 상당히 뒤처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뭐 몇백 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 군함 수가 미국 군함 수를 앞선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370척 대 290척 정도니까 배라는 게 작지가 않잖아요. 그럼 계속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 그다음에 이제 수리 뭐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 맡기고 그래서 우리 한화오션이나 이런 데는 이제 한 그 조선소를 인수해서 수리를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그 현대 중공업 네. 여기도 이제 중국의 방산 소위 조선소와 기술 협력을 맺고 이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조선업 분야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타격을 입히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한 겁니다. 당연히 이제 한국한테는 반사의 이익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걱정이 있죠. 이게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또 뭐 아시다시피. 그러면 그래서 한국이 독점적 지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뭐 공급, 미국에 대한 공급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네. 과연 또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가 준 거고 너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미국한테 팔아서 니네가 돈을 많이 버니까 또 이제 새로운 이제 공격이 올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 쪽에서 말씀이신 거죠? 미국에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내가 줘서 네.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 더 많이 내라. 한국 좀 내. 근데 이렇게 가능성도 있고 중국한테는 일반 상선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군함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한국 기술이 가성비나 실제 기술로 세계 최강입니다. 그 정도인가요? 예, 그 우리 군이 잘 만들죠. 그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뭐 우리가 만든 구축함을 보고 네. 뭐 세계 최강의 구축함이다. 이제 이런 얘기. 물론 이제 보고를 했죠. 사실 작년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당선이 됐습니다마는 6, 7월 경에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와서 한국의 조선업 현황도 사실 많이 그 고찰을 하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결론이 이제 한국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인데 일본은 가성비가 조금 떨어진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특수 목적선, 네. 군함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시추선, 석유 시추선, LNG 운반선 이런 데 대해서 상당한 기술 수준과 건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이 또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북극 항로 개발. 그러니까 이제 이 남중국해 지나서 막 이런 데 가면 여기 허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저 뒤쪽으로 돌아서 오는 이게 이제 이쪽 남쪽 그 남중국해 지나서 인도양 이렇게 가는 항로보다 약 한 3,000km가 줄어들어요. 유럽 수출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대개 이쪽에서 가면 한 16,000km 되는데 뭐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한 13,000km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지나가려면 쇠빙선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빙하를 깨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 한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그것도 네, 최강이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기술상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조선업 분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을 압박을 하고 제어를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압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대체제의 효과가 충분히 있고 그거는 대체제를 넘어서서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 수준과 그다음에 건조 능력과 이런 걸 가지고 소위 K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동전의 양면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한국의 뭐 특정 산업군은 굉장히 어려워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조선. 그다음에 그동안 중국한테 계속 밀려왔던 배터리. 이제 원래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한국형이랑. 이런 것들은 또 나름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중국이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 잘 못 따라오고 있는 반도체.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한국이 충분히 그 뭐 미중 양측에서 다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갖고 있는 거는 그나마 굉장히 다행인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그 소위 해운 이 선박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이제 중국의 압박을 줄이려고 하는 거고 중국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면세 그 범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알리 테무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네. 이제 저가 공산품. 그렇죠.
이게 대개 이제 한국은 약 75달러에서 한 80달러니까 10만 원 내외 정도가 면세예요. 얼마나 많이 사는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 PD님이 10번 사면은 100만 원어치 사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중국과 미국은 어떻게 협정을 맺었냐 하면 무관세 이런 소액 상품을 800불로 맺었단 말이에요. 800불이면은 꽤 많은 돈이잖아요, 한 번에. 저 적지 않죠. 뭐 한 120만 원 정도 맞아요. 되는 거예요. 네. 몇 번 사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씩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도 무관세를 안 하겠다. 아. 그럼 이제 800달러면 30%를 관세로 내라. 그럼 이제 240달러가 관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면세로 800달러를 이제 수출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거기에 240불을 내야 되니까 1,040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면세로 산 사람은 옛날에 800불 주고 산 건데 지금 1,040불짜리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역량도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방위적으로 지금 트럼프의 대중 압박이 계속되는데 큰 원칙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중국을 끌어안치고 무역 적자 해소를 통해서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고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약속한 감세 정책,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 내리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큰 방향성은 분명히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전술적으로는 이렇게 정밀한 것 같지 않다. 이제 일부 사람들은 그것도 다 작전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항상 모든 정책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부정적인 면이 먼저 나타나 버리면 긍정적인 부분이 상쇄가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긍정적인 면이 90이고 부정이 10이라서 이거를 전폭적으로 밀어붙이는데 하필 10의 부정적인 부분이 먼저 나타나서 이 긍정적으로 이게 제대로 갈까? 사람들 심리에도 영향을 주고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지금은 견뎌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거 쇼타임이다. 일부 그럴 거고 나중에 좋아진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손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수출업자가 관세를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가잖아요. 당장은 예, 그러니까 옛날에 1달러짜리가 갑자기 2달러가 되면 일부를 내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 나중에 돌아오는 거는 둘째 치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그 소위 관세 정책이 방향성은 이해가 되지만 전술적으로 움직이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못 얻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전략적 명확성과 전술적 불확실성 이렇게 지금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별로 안 놀래네. 그러니까 더 이제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이런 것들을 지금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예상했다는 듯이 훨씬 더 여유롭게 지금 물론 중국도 굉장히 답답하죠. 지금 컨테이너가 못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수에다가 그렇게 많은 거를 다 팔 수도 없는 거고 내수 경기도 진지하게 안 되고 외국에 팔으려고 많이 만드는 거잖아요. 네. 서방에서는 그걸 보고 특히 미국은 과잉 생산 때문에 그런 거 네.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중국은 과잉 생산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가격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 우위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그걸 수출하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인 간의 싸움인데 장기적으로는 중국은 미국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팔아야 돈이 남는 거니까 이게 뭐 미국도 불리하지만 중국 못 팔게 되면 그것도 난감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미국에 못 팔면 우리한테 올 텐데. 그렇죠. 막 싸게 막 덤핑 쳐가지고. 덤핑처럼 동남아로 갈 텐데 그럼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것들이 오면 한국의 소상공인 유통 이건 과연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거에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뭐 800불 상한선에 대해서 면세 없앤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갑자기 뭐 면세 없애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다 협의에 의해서 한 거니까. 왜냐하면 무역이라는 거는 파트너가 있거든요. 우리도 중국한테 팔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섣부르게 막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근데 워낙 지금 세계 양강이 너무 세게 싸우니까. 왜냐하면 이 두 나라 GDP가 전 세계 한 45%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소비 시장도 한 45%를 하는 거예요. 한 절반은 예. 미국이 한 30% 전 세계 물자를 쓰고 중국은 한 15% 쓴단 말이죠. 이건 너무 큰 덩어리들이 국가들이 싸우다 보니까 다른 데가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EU 같이 27개 나라가 막 이렇게 잘 사는 이런 나라들이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를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의 이런 압박은 결국은 압박을 당하는 나라들끼리 뭉치게 만드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네. 너도 당했니? 나도 당했어. 이래서 공동으로 좀 모색을 해보자.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가끔 이런 말씀, 이게 오랑캐들의 합창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중국이 중화제국을 운영할 때 주변 국가는 다 오랑캐잖아요. 근데 그렇죠. 중국이 너무 세니까 오랑캐들끼리 야, 우리가 힘을 합쳐야 저기 중화제국하고 대항이 돼.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오랑캐들의 합창인데 지금 보면 미국이 제국이야. 그리고 미국한테 당하는 나라들이 오랑캐들의 합창처럼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중국이 빈틈을 파고들어서 나를 따르라. 내가 이걸 하겠다. 그래서 요새 이제 시진핑 주석의 동남아 방문, 뭐 EU와의 회담 진행,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압박 정책에 의해서 틈이 생긴 우방국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EU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의 접근 공세 이런 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한테도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 이제 상무장관, 외무장관 회담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때 어느 기자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한중일 세 나라가 합치서 뭐 회의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 나 걱정 안 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어느 누구도 미국에 도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분위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11월 달에 에이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 주석이 오든 뭐 저는 올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그래서 또 시 주석이 와야 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안 오면 없는 데서 내가 그 세계를 끌고 가는 걸 보여줘야지 또 오는 거고 그다음에 내년에 중국에서 에이펙이 열려요. 그러면 다음에 열리는데 안 오고 그다음에 당신들 오시오 초청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상 지금 그 시진핑 시스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강력한 압박 정책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중국의 안정성 이거를 띄워준 면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시진핑 지도부는 이거를 애국주의와 연결할 수 있죠. 우리가 원래 이거 아니었는데 미국이 하도 못 살게 굴어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거에 대한 고려 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이제 항상 이건 단기적인 거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이길 거고 중국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이 버티는 과정에서 미국 국민들 그다음에 전 세계가 굉장히 불확실성 속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이거는 어쨌든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교수님, 18일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실험실 유출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의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바이러스 유출지,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지목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차이나 바이러스라는 말을 썼죠. 네. 이 코로나 19에 대해서 썼고 이 진원지는 중국이다. 네. 그래서 조사를 해봐야겠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WHO 세계보건기구가 중국한테 이제 자금 지원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그 국제기구가 이렇게 나서서 뭘 하기가 어려웠었고 오히려 중국은 맞받아쳤죠. 그 당시에. 네. 그 전에 세계 군인 체육 대회가 있었는데 네. 미국이 갖고 와서 퍼뜨린 거다. 아. 또 이런 맞받아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초기 4년이 지나고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왔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우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게 진원지가 중국이다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이고 인류가 어쨌든 극복을 하고 지금 2년 전에 다 이제 끝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왜 이 대목에서 다시 꺼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그다음에 현재 것도 있지만 과거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이제 상황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고 네. 그 중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이나 이런 걸 이제 압박해서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강경 온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받아 치자라는 데가 있고 아니면 빨리 좀 협상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물건은 우리가 만들지 않냐. 그럼 우리는 그런 산업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버티면은 물론 옛날같이 수출 못해서 어렵지만 물건은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냐. 근데 미국은 갖다 써야 되는 나라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중국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학자들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가운데 중국이 크게 숙이거나 이러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제 백악관 이런 데를 통해서 중국의 원죄를 다시 꺼내는 거다. 그러면 이제 나오겠죠. 과잉 생산도 나올 거고요. 그쵸. 앞으로 환율 조작하는 거 의도적으로 그쵸. 뭐 이런 거 또 나올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의심 네. 또는 우려를 다시 한번 중국 프레임으로 만들 거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거죠. 중국은 훔친 기술과 불법적으로 취득한 기술, 강제 이전 받은 기술, 이런 기술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원천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줘서 물건을 만들어서 국제 시장에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국제 시장에서는 네. 중국계 싸게 들어오니까 그 중국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이에 미국의 제조업은 붕괴됐고 그래서 실업자가 많이 나온 거다. 그런데 중국은 그 돈을 가지고 미국한테 도전한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세계를 지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상 군사력이에요. 그죠? 항공모함 전단을 11개나 가지고 있고 네. 국제사회 물류 이동이 움직이도록 뭐 누가 부탁한 건 아니지만 세계 경찰로서 이전에 그걸 이제 지켜줬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왔던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 사이버 영역에서의 경쟁 이거를 다 도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입되지 못하게 돈이 그러니까 달러 패권에 도전하지 못하게 뭐 인민폐 국제화 네. 못하게 해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해상 군사력 중국이
지금 항공모함 전단을 3개를 구축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건국 100년이 되는 2050년에는 10개 항공모함 전단을 구축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11개인데. 그쵸. 그러면은 3개를 양분해서 같이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진핑 주석이 한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죠. 태평양은 미중 양국을 품을 만큼 넓다. 태평양은 미국만의 바다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상 군사력도 강화해서 세계적 국가가 되겠다. 그러니까 1대1로 거점을 보면 항구건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 이제 유통망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그게 군사기지로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거점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조선, 해운하고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중국의 해상 영향력을 이제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원래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 그 소위 지나간 일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우한 바이러스 이거를 다시 꺼내서 중국의 부도덕성, 불합리성을 지적을 하고 중국을 어쨌든 무릎을 꿇리려는 그런 시도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중국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 물론 이제 예전에 미국이 그 얘기했죠. 그 실험실 같이 조사하자. 네. 근데 아무 근거도 없이 당신들의 주장만 믿고 왜 조사를 하느냐. 그것도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 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어쨌든 도전자의 반열에서 완전히 이제 떨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중국을 망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저도 이제 뭐 이런 데 출연하면 그렇게 나오죠. 중국은 망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판단할 때는 미국의 말을 듣는 중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미국의 말을 듣는 중국. 그게 G2라는 네. 표현을 이제 중국은 절대 안 씁니다. 중국은 G2라는 표현을 안 쓰고 세계 2대 양대 경제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G2라는 거는 G1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G1은 미국인 거죠. 영원한 1등이고 그러면은 중국은 너희는 G2야. 그래도 세계 넘버 2잖아. 그런데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나 싫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G1 하세요. 나는 나대로 또 나도 넘버원 할 거다. 뭐 다른 게 할 테니까. 그런 경쟁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미국을 넘어서거나 이러는 건 어렵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라는 데가 초강대국이니까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다만 미국의 선제적 영향력과 미국이 가는 거는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나도 이쪽에다 요만큼 해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압박을 하지 말라라는 게 중국의 입장인데 미국은 그렇게 보는 거죠. 저걸 그냥 놔두면 나중에 결국은 미국을 위협하게 될 거니까 지금부터 잘 컨트롤 해야 된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망한다 안 망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뭐 자신들은 타협, 뭐 협력, 협의라는 표현을 쓰겠지만 지금 시진핑 체제에서 미국과 그런 거를 맺게 되면 결국은 트럼프 주도의 시스템에 고개를 끄덕이는 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역량이 예전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눈에 보면 지금이 미국을 따라가거나 쫓아가거나 뭐 이제 종국적으로는 극복하는 기초를 만드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놓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미중 갈등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한 바이러스를 어떤 명분적으로 현재까지는 공격을 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아까 얘기해 주셨죠. 중국인들은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미국의 미주리주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240억 달러, 25조 원이에요, 무려. 네. 그 판결에서 미국이 승소를 했고요. 중국이 돈을 안 내면 미주리 내의 모든 중국 자산을 압류하겠다. 네, 네. 이렇게 밝혔어요. 이런 식이면 주별로 소송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할 미국 수 있죠. 중국 자산 다 뺏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법률적으로 중국이 대응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공론화가 되는 거잖아요. 중국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무슨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이제 버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저 지역이 분쟁 지역이라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독도를 일본이 분쟁 지역화하면 분쟁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이 되는 거예요. 분쟁 지역이 되면 제로섬이 안 되죠. 그렇죠. 나눠서 해라, 뭐 공동 개발해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응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렇죠. 안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게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손해가 생겨서 이제 자기네 거기서 해서 뭐 승소해서 말씀하신 대로 수십조의 배상금을 내라 그러고 그러면 그게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가면 그거는 중국이 견딜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해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 중국인들이 나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대응을 하자니 무슨 증거를 갖고 그랬냐라고 서로 이제 하면은 뭐 증거 자료전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실제로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공론화가 네, 공론화되고 밝혀지지 않은 다른 사실도 또 밝혀질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들은 지금 공격 당하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맞받아치는 게 난 건지 무시하는 게 난 건지 이제 이런 거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네. 이런 것마저도 전부 트럼프의 협상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나 이런 거는 관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비관세 부분도 있잖아요. 그쵸. 다른 나라가 부가가치세를 뭐 우리도 지금 부가가치가 10%잖아요. 그 한국도 부가세 10% 부과하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코스트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돼서 미국이 더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 부가세 부과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쪽에서 받겠다. 이런 게 이제 비관세 장벽을 또 막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 볼 때는 미국 페이스에 말려든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법률적 대응이라든가 이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걸로 이제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미국에 살고 있는 화교라든가 이제 이런 데까지 가면은 이제 중국도 급해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뭐 협상에 들어간다든가 뭐 하여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 중국을 테이블로 지금 끌어내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지금 미국이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세계 유일 패권국 지도국으로서의 어떤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흐름과는 조금 괴리가 있죠.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실망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가 저런가? 트럼프 황제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식의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백악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대변인이 얘기하는데 조금만 곤란한 문제가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흐름.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의회 민주주의 미국 뭐 이제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한테는 또 부담이 되겠죠. 물론 얼마나 어떤 보관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다 이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를 해소해야 재정 적자가 감소되고 그래야 감세를 할 수 있고 감세하는 의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성과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성과를 거두는데 핵심은 중국이 숙이고 들어오거나 중국과의 타협이에요. 근데 이게 안 하니까 지금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라는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이게 실질적으로 어쨌든 뭐 그런 걸 떠나서 이미지에 좀 손상을 입힌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갈등 혹은 전략적으로 경쟁 구도가 심화되다 보니까 중국이 최근에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보면 동맹의 틈을 만들려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찾아보니까 중국의 서열 6위 딩쉐샹 상무부 총리가 15일 삼성전자 시안반도체 공장을 전격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럼요. 이게 끌어안기죠. 사실 끌어안기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중요한 산업 분야가 중에 하나가 중국이 가장 힘을 못 쓰고 있는 반도체 부분을 한국을 압박해서 한미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거. 그렇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서열 6위 이제 상무부 총리가 이 한국의 삼성전자 서한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소위 한국과 중국 간에 특히 중국이 가장 아킬레스건으로 여기고 있는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력 관계 그리고 미국한테 또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삼성이랑 이런 그 흐름을 가지고 갈 거니까 사실은 전략적으로는 그 서한 반도체 공장의 전략 지위가 올라갔지만 자칫 잘못하면 미중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TSMC도 마찬가지고요. 대만에. TSMC도 남경에 공장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네. 거기도 지금 대련에도 그렇고 뭐 그 SK 같은 데는 HBM의 독보적인 그렇죠. 지금 존재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파트너십 유지 이거를 이제 택한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부활, 중국 견제에 한국의 조선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들을 한 10가지 정도만 갖고 있으면 네. 상당한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반도체, 배터리,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조선이라든가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한국이 세계 최강이었는데 중국이 많이 따라왔고 LCD 같은 건 다 뺏겼고 올레드 뭐 이런 것도 지금 중국 거가 가성비가 워낙 싸게 좋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앞설 수 있는 격차를 유지하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한국이 생존하는 방법인 거죠. 미중 사이에서.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예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그리고 우리도 미중의 이제 수출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조금 뭐 다변화, 이 시장 다변화 얘기는 아시겠지만 뭐 몇십 년 된 얘기예요. 그럼 한 번에는 안 돼도 조금씩이라도 그걸 해나가는 거가 중요한 거고 사실은 잘 해왔죠. 네. 잘 해왔는데 이런 이제 복합 경쟁, 복합 위기, 복합 안보 시대에는 사실은 이제 더 어려운 거죠. 우리가 지금 리더십도 마침 그 혼란에 빠져 있고 이제 6월 3일 날 나옵니다만은 그 사실 한국의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그 미국이 지금 이제 협상 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부가 어디까지 협상을 할지 어디까지 사인을 할지 이것도 지금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대로 또 미국의 압박이 시작이 될 거다. 우리한테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뭐 같이 하자 이런 게 있을 거고 사실 한국은요. 관세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FTA 체결 국가잖아요. 그쵸.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반칙이죠. FTA는 상호 무관세 하기로 지금 사인한 건데 그거 다 필요 없어. FTA가 있건 없건 관세를 때려버리면 그리고 그 관세 방식도 실질 관세 방식이 아니고 그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무역 의존도지 그게 어떻게 관세입니까? 나는 이만큼 수출하는데 이만큼 수입했으니까
그거가 다 나머지 부분이 관세로 계산해가지고 니네가 우리한테 90 정도 되니까 내가 반뚝 잘라줄게. 나는 관대 45만 내. 이렇게 지금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게 지속되는 것이 과연 국제무역체제나 양자관계 유리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0.0 몇 %대 관세였단 말이죠. FTA 때문에. 네. 물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보편 관세 10% 빠졌죠. 철강 자동차 25% 이미 4월 12일부터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벌써 이거는 그럼 FTA를 뭐하러 맺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지금 리더십이 없는 현 정부가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앞으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참 고민인 거죠.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 또 현 정부의 또 마무리도 잘 해야 될 거고 요게 정말 우리 국익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로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런 걸 가지고 정쟁에 휘말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돼. 물론 이제 다 생각들이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한국 국익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힘을 모으면 그게 뭐 새 정부가 됐든 어떻게 됐든 거기에 힘이 실어질 거고 다른 나라하고 뭐 협상을 하거나 할 때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냉정한 시각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요즘같이 정말 미중 갈등으로 우리나라가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면서 요 위기를 현명하게 좀 이어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 뭐 많은 분들이 다 고민하시지만 우선 우리가 새우는 아닙니다. 그죠? 새우는 아니고 나름대로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데 돌고래 외교를 해야 된다. 돌고래처럼 좀 능동적으로 민첩하잖아요. 그 움직이고 하는 게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최근에 미중 관세 전쟁이라든가 이제 양측의 대응이나 이런 걸 보면서 너무 그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주식이나 막 트럼프 말 한마디에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들을 보면 조금 더 한 발짝 떨어져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물론 이제 지금이 찬스야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전반적인 이 갈등의 본질, 트럼프가 원하는 것, 시진핑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이런 큰 틀을 좀 생각을 하면 판단은 어차피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게 나올 때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또 모셔서 좋은 인터뷰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